저는 혜진이고 26살이며 임신 4개월입니다. 시어머니는 20명의 친척들 앞에서 제 임신한 배를 걷어차며 제가 그럴 만하다고 내뱉었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그녀는 달아오른 붉은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미 제가 시작한 일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충격의 순간에 침묵했던 것은 약함이 아니라 수년간 굴욕과 배신을 삼키며 배운 계산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참고 넘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완벽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하찮은 하인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는 엄마를 가질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들어 제 배를 세게 걷어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자에 앉아 못 본 척했습니다. 제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공기가 잠시 멈추는 듯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음식 접시를 집적이고 차를 홀짝이느라 바빴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만족시키려 해도 이 가족에서 내 자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항상 신분도 지참금도 부족해 존중받지 못한 채 그들의 아들과 결혼한 외부인일 뿐이었습니다. 20명 앞에서 폭행당한 뒤 홀로 남겨진 배신감은 어떤 여자도 겪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침묵과 수능을 선택했고 임신한 여자가 땅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돌 테이블 모서리에 등을 긁히며 뜨거운 타일 바닥으로 미끄러졌고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차갑게, 목소리는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비웃음에는 단순한 만족감뿐 아니라 이 집에서 짓밟힌 수많은 여자들처럼 저 역시 조용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녀 뒤에 얼어붙은 채 셔츠 끝을 쥐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가 저를 지켜줄 거란 기대는 환상에 불과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방관자의 역할을 선택했으니까요. 그의 비겁함은 그녀의 발길질보다 더 깊이 아팠습니다.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가 친척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폭행당하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또한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배를 꽉 누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기가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녀에게 제가 패배했다고 생각하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파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듯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순종하고 불평 없이 고통을 견딜 때만 가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집 뒤쪽 작은 방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반격의 첫 수를 계획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평생 쌓아온 통제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지만 혹시 몰라 저장해뒀던 변호사 연락처를 찾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면 이 가족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증명서, 몇 년 전 사인된 토지 일부 양도 서류 등 중요한 서류를 모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그 서류를 찾지 못하길 바랐지만 그 종이들이야말로 그들이 저를 지배하는 기반을 무너뜨릴 열쇠였습니다. 서류를 폴더에 가지런히 넣으며 곧 이것들이 그들의 허울뿐인 안정감을 해체할 첫 무기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고통을 너무 쉽게 지우고 짐승처럼 걷어차인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다음에 그들이 저를 볼 때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를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게 만든 여자가 될 거라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족에게 홀로 맞서 싸워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여자도 존중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 때문에 모욕당한 뒤 침묵 속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폴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타일 바닥에 쓰러진 순간 예전에 저는 죽었으며 이제 그 자리에 선 여자는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스스로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기까지 폰을 귀에 꼭 붙였습니다. 아버지 유품 봉투에 숨겨둔 서류들이 아직도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 이름이 적힌 토지 양도 서류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족 호적에서 지우려는 시도를 막는 데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몇 달째 저에게 집과 삶의 일원을 내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지우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공격의 모든 세부 사항과 내가 견뎌온 오랜 모욕과 통제의 역사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더 이상 침묵으로는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나는 가족이 언어적 학대를 넘어 나를 무일푼으로 만들고 고립시키려는 법적 함정을 준비할 경우 그에 대비해 그가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을 집에서 쫓아내려 하면서도 그녀의 노동과 복종을 고용인처럼 이용하는 계획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이며 이에 대한 보복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첫 번째 통화를 끝내자마자 나는 곧바로 두 번째 전화를 이웃에게 걸었다.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오래된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나는 마당에서 소동이 있을 때 그녀가 녹화 중인 듯 보였던 것을 기억했고 시어머니가 그녀를 협박해 영상을 삭제하게 하기 전에 그 영상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발길질의 증거가 그들이 내가 과장하거나 도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들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것임을 상기했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수년간 모아온 모든 서류, 혼인증명서와 이 집의 리모델링에 내가 기여한 모든 재정적 증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그들의 편의를 위해 내 저축을 희생했음에도 그들이 나를 기생충으로 몰아가게 두지 않으려 했고 모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언젠가 이 모든 증거가 변호사의 책상 위에 놓여 내 생존과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필요할 날이 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의 폭력으로부터 임신한 아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며 그녀가 아이를 품은 아내를 모욕하고 때릴 때 남편이 침묵으로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더욱 치명적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통스러운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나를 짓밟았다고 믿는 이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천천히 옷장으로 걸어가 갑자기 떠나야 할 상황에 대비해 필수품만 작은 가방에 챙기고 서류철을 가장 위에 올려두었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방을 나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친척들이 여전히 식사를 즐기며 웃고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를 무시했다. 내 고통을 인정하거나 도움을 내밀기를 바라며 더 이상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가족의 안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지. 정의나 인간다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칠 때 그녀는 내게 조롱 섞인 목소리로 자매들에게 나를 제자리에 앉혔다고 자랑하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오만함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 느꼈지만 계속 걸었다. 곧 그녀의 웃음이 진실의 무게에 눌려 무너지는 자신의 목소리로 바뀔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여성도 자신의 집에서 가족이라 부르는 이들에게 폭행당한 몸으로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선 안 된다. 어떤 아이도 자신의 엄마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당했다는 사실을 알며 자라서는 안 된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문을 잠갔다. 오늘이 가기 전에 한 사람에게 더 전화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숨겨온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내가 혼자 서서 아이를 지켜야 할 날이 올까봐 늘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방을 가로질러 휴대폰을 두 손에 꼭 쥐고 아버지가 수년 전 소개해줬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서명과 도장이 찍힌 토지 이전 서류가 시댁이 내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자 나는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이제 머뭇거림은 더 큰 고통과 배신만 부를 싸움에 들어섰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시어머니의 발이 내 배를 찼던 순간부터 가족이 내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본 친구까지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련해둔 부분 토지 이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 서류가 가족이 나를 완전히 쫓아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며느리가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위협받는 존재로 여겨져 법적 보호를 구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한 일이다. 나는 일주일 내에 원본 서류를 그의 사무실로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아버지의 오래된 나무장 안가짜 바닥에 숨겨둔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주며 세상이 너를 등진 것 같을 때 열어보라 하셨던 그 봉투였다. 나는 봉투를 찢어 열었고 아버지의 이름이 굵게 인쇄된 원본 토지 증서를 발견했다. 딸이 낯선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구걸하지 않아도 될 곳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쌓아온 세월이 담긴 서명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안전이 결달력에 달려있는 지금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기에 곧바로 그것을 서류철에 다시 넣었다. 어느 딸도 결코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시집간 가족을 상대로 무기로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인함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다. 이웃이 이전에 녹화하고 있던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존재가 지워져야 할 얼룩이라도 되는 듯 시선을 피하는 친척들 곁을 지나쳤고 그들의 무관심이 내 안에서 결의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이들 중 누구도 나나 내 아이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웃집에 도착해 그녀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렸다. 더 이상 하루도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소동 중의 마당을 향해 휴대폰을 들이대다가 우연히 녹화된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기기를 건네주자 화면이 흔들렸지만 분명히 시어머니의 발이 내 배를 가격하고 내 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무너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폭행의 유일한 목격자가 개입할 의도가 없던 이웃이라는 것은 수치이고 가족들이 자신의 안위와 체면을 위해 내 고통을 지운다는 것은 배신이다. 나는 영상을 내 휴대폰으로 옮기고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방으로 돌아가 다음 단계, 즉 변호사 P에게 부동산 서류와 폭행 증거 영상을 모두 전달해 시어머니의 집안 통제권을 무너뜨릴 법적 통지서를 작성하게 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섰다. 그들에게 내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복도에서 휴대폰을 보며 내가 돌아온 것을 못 본 척하고 있었고 나는 그 순간 오싹할 정도로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결코 나를 어머니보다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집에서 침입자 취급을 받아도 옳은 일을 위해 맞설 힘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아내도 사랑과 보호를 약속받은 집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며 어떤 여자도 자신을 환영하겠다고 맹세한 가족을 상대로 홀로 싸워야만 하는 운명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나는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서류철을 올려두었다. 다가올 싸움에서 한 장 한 장이 모두 필요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내가 겪은 모든 모욕, 폭력, 그리고 경제적 기여를 빠짐없이 적어내려갔다. 대면의 순간이 오면 그들이 유리하게 이야기를 왜곡할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가 믿고 집문서 등 시댁 재산권을 뒤흔들 수 있는 서류를 맡겼던 단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단 하루라도 더 기다리면 그들이 내 의도를 눈치채고 반격을 준비해 내 아이와 나를 그들의 계획대로 불편한 존재로 내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걸었다.
그 안의 내용물이 이제 아버지가 남편의 할아버지 집을 고쳐줄 때 도왔던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유일한 보증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불청객 취급받지 않을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되새겼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 존재를 가족 기록에서 지우려 공모한 상황에서 죽은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고,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폭행당한 고통 속에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봉투를 맡아주던 가족 친구의 사무실에 도착해 나는 단호한 손길로 그것을 건넸다. 망설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봉투를 열어 집과 땅의 일부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원본 등기와 아버지의 서명, 그리고 시댁이 어떤 법정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공식 인장을 보여주었다. 나는 이 한 장의 서류만으로도 그들이 내 동의 없이 재산을 팔거나 분할하려는 어떤 계획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에 결의가 솟았다. 나는 서류를 다시 받아 조심스럽게 서류철에 넣었다. 이 문서의 힘이 잘못 다루어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P에게 다시 연락해 진행 상황을 알리고 무단 재산 이전을 막는 공식 통지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전달해 더 이상 내가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성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려 했다. 어떤 여자도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의 가족을 몰래 따돌려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그들 혈통의 일부로 환영받고 소중히 여겨졌어야 했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두려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는 내 서류철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녀가 내가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음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내 결의를 꺾기 위해 또 한 번의 잔인함을 준비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모든 서명과 날짜가 법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디지털 사본을 만들었고, 변호사 P에게 남편의 의견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진행하라는 메모와 함께 보냈다. 남편이 이미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임신한 아내의 안전과 존엄보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택하고 친척들 앞에서 아내가 맞는 모습을 보고도 침묵할 때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대신이다. 나는 두 번째 노트를 꺼내 폭행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친척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그들의 침묵을 이 집안에서 수년간 방치된 협박과 학대의 문화에 대한 증거로 쓸 생각이었다. 그리고 임신 중에도 모욕당하고 깎아내려지고 강제로 일을 해야 했던 모든 날짜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적었다. 언젠가 그들을 대면할 때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서류와 신분증, 영상 기록을 가방에 챙겼다. 다음 단계로 변호사 P에게 내 소유권을 알리고 재산에서 나를 내쫓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공식 경고를 하는 법적 통지서를 작성하게 할 생각이 이미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가족에 속하려 애쓰지 않겠다고, 다시는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범죄자처럼 증거를 모아야만 자신이 이곳에 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변호사 P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 다음날 만남을 확정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힘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기 전에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가길 바랐기 때문이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류가 든 폴더를 꼭 쥐고 예전의 멸시를 견뎌냈던 나는 이제 없으며 이 서류를 쥔 여자는 이 집안의 허울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폭력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곧장 이웃집으로 가서 우연히 찍힌 영상을 받아오겠다는 각오로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아이의 미래가
이미 나를 소모품이자 보호받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이 집안 전체를 능가할 수 있는 내 능력에 달려있음을 상기했다. 임신한 여자가 자신의 학대 증거를 위해 이웃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현실, 가족이 그녀의 고통을 지우려 들지 그 원인과 마주하려 하지 않는 현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웃집에 도착해 내 휴대폰을 건네자 그녀는 시어머니의 발이 내 배를 차는 모습과 내 몸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담긴 흔들리지만 선명한 영상을 옮겨주었다. 그 소리에 속이 뒤집히는 듯했지만 감정에 휘둘려 싸울 힘을 잃을 수 없기에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핸드폰을 꼭 쥔 채 돌아섰다. 이 영상이 앞으로 나를 과장하거나 배은망덕하다고 몰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잠재울 열쇠임을 알고 있었고, 다시는 이 가족이 내 존엄과 권리를 빼앗으려 거짓으로 내 이야기를 쓰도록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들에게서 굴욕과 신체적 고통을 견디며 몰래 증거를 모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다. 방에 돌아오자마자 변호사 P에게 다시 전화했고 영상과 모든 서류의 스캔본을 보냈다. 어떤 재산 이전이나 퇴거 시도도 중단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법적 통지서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남편 가족에게 앞으로의 괴롭힘이나 폭력에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문서도 함께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들에게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도 이미 그들의 배신이 내 안의 두려움과 충성심을 완전히 태워버렸기에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이후 겪어온 모든 학대의 구체적인 연대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임신 중에 무거운 일을 강요당하고 제대로 된 식사와 의료를 거부당하고 매일 언어적 모욕을 당했던 일까지 모두 기록했다. 필요하다면 법정까지 갈 수 있도록 완벽한 자료를 준비할 생각이었고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임신한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에게 폭력과 굴욕을 당하는데도 남편이 하녀처럼 취급당하는 아내를 방치하고 개입조차 하지 않는 현실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밤늦게까지 시댁과 주고받은 모든 서류와 메시지를 검토했다. 통제와 경제적 착취의 패턴을 찾아야 했고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서류에 서명하거나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받았던 순간들을 표시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배은망덕하거나 도둑으로 몰려할 때 내 입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증거의 복사본을 담은 두 번째 폴더를 준비해 다음날 변호사 P에게 맡기기로 했다. 시어머니가 내가 더 이상 순종적이고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갑작스런 대면이나 강제 퇴거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임신한 여성을 폭행한 가모장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하고 그 후 그녀를 정의나 연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외부인처럼 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신이다. 나는 변호사 P를 만나 증거를 제출하고 폭력이 계속될 경우 고소 의사를 지역 당국에 알리는 등 다음 단계를 적은 마지막 메모를 작성했고 궁극적인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생존과 내 아이를 공포와 학대에서 벗어난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과 서류철을 꼭 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결의를 결코 놓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여성이 다시는 가족의 명예가 자신의 인간성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유로 침묵하거나 지워지는 일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나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서류철을 다시 확인하며 모든 문서와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오늘은 변호사 P를 만나 내 입장을 확실히 하고 시댁 식구들이 재산을 주장하거나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시도를 막을 자료를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망설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신속히 움직였다. 도덕적 한계가 없고 내 침묵을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동의로 여기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망설임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임신한 여성이 남편이 아내의 안전과 존엄보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키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법적 방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가 내 의도를 눈치채고 방해하려 들기 전에 행동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고 걸었다. 폭행 영상과 재산 관련 서류가 이미 내 유일한 무기가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가족은 이미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나와 내 뱃속의 아이까지도 파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변호사 P의 사무실에 도착해 서류철을 건네며 결혼 후 내가 겪은 모든 신체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최근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침묵을 택한 사건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집중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고, 나는 그가 내 동의 없는 재산 이전이나 매각을 반드시 막아야 할 긴박함을 이해하길 바랐다. 여성이 자신의 학대 증거를 모아야만 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이 사회는 체면과 가족 화목을 위해 조용히 참으라고 가르친다. 변호사 P는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즉시 소유권 고지서를 발송해 시댁의 무단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그는 추가로 추가 괴롭힘이나 폭력에 대한 중단 및 경고장을 보내는 것도 추천했다. 나는 이미 나와 내 아이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심했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앞을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그녀가 모욕과 폭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내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내가 허락했기에 존재했을 뿐이고 그 힘은 이제 하나씩 사라질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한 집안이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들이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나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시어머니가 법적 통보를 받으면 피할 수 없을 충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타고난 권리라 믿는 집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 것을 결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재정기여와 의료비 내역을 정리했다. 혹시라도 그녀나 남편이 나를 짐으로 몰아가려 할 때 내가 그들의 안락을 위해 건강과 저축을 희생한 동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밤늦게까지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폭행 영상을 여러 번 다시 봤다. 고통을 되새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맞서 싸우는 잔혹함을 스스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 아이가 이런 대우가 정상적이거나 용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라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여성이 아이를 지키려는 결의가 생존이 아닌 반항으로 여겨지고 학대에 대한 저항이 어른에 대한 불경으로 매도되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나는 변호사 P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 내일 시댁에 서류를 전달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했고 그 어떤 분노와 계략에도 이제 더 이상 나와 내 아이를 이 집의 미래에서 지울 수 없다는 차분한 결의가 내 안에 자리 잡았다. 나는 집안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다. 오늘이야말로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의 명령권이라 믿게 만든 재산의 합법적 소유자로서 마당에 다시 들어서는 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머릿속으로 일정을 되새기며 신속하게 옷을 입었다. 내 모든 행동이 의도적이고 흔들림 없어야 했다. 작은 망설임조차도 지배와 위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약점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기 위해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남편은 자신의 가족의 폭력과 배신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줄 힘조차 없는 채 그녀의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이것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나는 변호사 P가 1시간 이내에 공식 문서를 준비해 서명하여 내 권리를 집 공동 소유자로서 행사하고 나나 태아에게 신체적, 심리적 해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공식 경고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확인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힘겹게 남겨주신 안전을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서류철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방을 나서며 추모 식사를 위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 친척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복도를 걸었다. 그들의 시선이 내 뒤를 따르는 것을 느꼈고 전날의 사건이 이미 속삭임과 곁눈질로 조용히 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나서서 지지나 비난을 표한 이는 없었으니
그들의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이 그들이 내세우던 도덕성이나 공감보다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임신한 여성이 가족의 한가운데서 모멸과 해를 당하는데도 가족 전체가 그 가부장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변호사 P가 서류 가방을 들고 대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를 맞으러 나갔다.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고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의자에 앉아 모임을 주재하며 자신이 무적이라 믿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그녀 앞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안의 내용이 그 어떤 호소나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호사 P는 서류철을 열고 내 공동 소유권과 접근 금지 명령에 대한 통지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 문서에는 내 법적 권리와 앞으로의 괴롭힘이나 퇴거 시도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지르자 친척들은 침묵했고 나는 그들이 경계와 충격으로 얼굴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했던 여성이 이제는 그 집에 머물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권력을 쥐게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폭력에 침묵했던 이들이 그들의 방관이 폭력과 허위로 권력을 쥔 폭군과 한편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것은 분노할 일이다. 시어머니는 문서를 잡으려다 변호사 P가 침착하게 원본을 빼내는 바람의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원본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옆에 선 채 그녀가 나를 감정적으로 몰아가려는 비난과 모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비이성적이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할 존중과 안전을 얻기 위해 가해자와 공개적으로 맞서야만 하는 현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친척들은 서로 속삭이며 일부는 이미 출구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물리적 거리가 전날의 침묵을 면죄해줄 것처럼.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권력의 구도가 영원히 바뀌었고 어떤 고함이나 협박도 이미 시작된 법적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변호사 P는 낭독을 마치고 통지서 사본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어 가족들에게 내 권리를 방해할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편은 시어머니 뒤에서 의자 등받이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진실이 가족 앞에 드러난 이 순간에도 나를 지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달았다. 아내와 아이가 공개적 모욕과 사적 폭력에 시달리는데도 지키지 않는 남편.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배신이다. 나는 서류철을 들고 베란다 쪽으로 물러났다. 손을 배 위에 가볍게 얹은 채 내 아내 아이가 우리를 장애물로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독성 영향 없이 살 자격이 있다고 다짐했다. 이 순간은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며 진정한 승리는 분노와 경멸이 없는 조용한 집에서의 평화로 올 것임을 스스로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변호사 P에게서 문서를 빼앗으려 손을 떨며 내밀 때 나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내 말이나 행동을 또 다른 공격의 빌미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침묵이야말로 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한때 내 침묵을 나약함으로 비웃던 친척들이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단호한 힘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20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이 시집온 가족에게 맞아 쓰러지고 모욕당할 때 침묵했던 이들 앞에서 여성의 존엄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현실은 참으로 분노할 일이다. 시아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자 접시와 그릇들이 흔들렸고 그녀는 모욕과 비난을 쏟아냈지만 눈앞의 법적 서류가 그녀의 두려움을 통한 복종 강요 능력을 박탈해버렸기에 더 이상 그 말들은 예전만큼의 힘을 가지지 못했다. 나는 내 폴더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그녀가 내 반응을 보며 만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가만히 서 있었다. 친척들이 의자에 앉아 몸을 뒤척이며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집단적 불편함이 느껴졌고
그들 모두가 내 고통에 동조해왔음을 깨달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유산이라 여겼던 집의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외부인 취급했던 나임을 실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가짜 단결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징조가 보였다. 임신한 여성이 시댁에서 신체적 폭력과 공개적인 모욕을 견뎌야 하면서도 가족의 명예와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던 이들에게 침묵과 회피로 맞닥뜨릴 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힌 채 나에게 달려들었지만 발이 깔개 끝에 걸려 제사 지내는 쟁반 옆바닥에 쿵 하고 넘어졌고 나는 그녀가 일어나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방 안은 충격에 휩싸여 고요해졌고 부엌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식기 소리만이 울렸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거나 말을 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그렇게까지 피하려 애썼던 대립에 휘말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존경과 의무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가족이 이틀 연속 임신한 며느리를 공격하는 가부장을 아무도 말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변호사 P가 앞으로 나서 추가적인 폭력이나 괴롭힘에 대한 법적 결과를 상기시켰고 나는 문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문틀을 꼭 붙잡고 있는 남편만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침묵이 더 이상 비겁함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를 버리면서까지 어머니 편에 서기로 한 의도적 선택임을 알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증오의 무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도 그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친척들은 의자를 옮기고 소지품을 챙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추락이 수십 년간 그들을 지배해온 두려움의 마법을 깬 듯했다. 몇몇은 조용히 집을 떠나자고 속삭였고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의 진실이 마을에 퍼질 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했다. 나는 그녀의 권력이 집단적 침묵에 의존해왔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 침묵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폴더를 더 세게 쥐고 베란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마당을 나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부드럽게 뱃속을 차며 이제는 나 혼자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고 나는 다시는 이 집이 우리 둘 중 누구에게도 두려움과 굴욕의 장소가 되게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여성이 자신의 안전과 인간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택한 가운데 스스로 보호자이자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직접 마주해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변명의 여지나 조작의 틈이 없는 방식으로 그녀가 내게와 내 뱃속 아이에게 가한 잔혹함의 결과를 똑똑히 보게 하려고 법적 서류를 들고 갔다. 그녀가 어떤 폭풍을 일으키려 해도 나는 단단히 각오를 다지며 한 걸음 한 걸음 결의를 굳혔다. 여성이 자신을 땅에 쓰러뜨리고 온 가족이 개입 대신 방관했던 그 집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고 맞서야 하는 것은 참으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그녀 앞 탁자에 폴더를 딱 올려놓았다. 그녀는 무릎을 움켜쥔 채 앉아 있었고 서류를 독이라도 되는 듯 노려보았다. 나는 당당히 서서 권력의 변화가 느껴지길 바랐다. 더 이상 가족 화합이라는 언제나 일방적이고 조건부였던 명분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비켜서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여성이 건강과 저축을 희생해 얻은 집의 법적 권리를 증명해야 하고 남편과 그 친척들이 가부장을 건드릴까 두려워 침묵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폴더를 열어 공증된 토지 이전 서류, 접근 금지 통지서, 폭행 영상 증거를 하나씩 펼쳐 보였다. 그녀가 나에게 사용했던 모든 무기, 두려움, 고립, 중상모략이 이제는 기록된 진실 앞에 아무 힘도 없음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녀가 항의하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지만 나는 끊지 못하게 했다. 이제 그녀의 말은 이 집의 미래를 결정짓는 서명과 도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존경과 복종을 설교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법적 현실 앞에서 권위가 위협받자 자신이 학대한 며느리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노스러운 일이다. 남편은 문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다물고 눈길조차 내게 주지 않았다. 그는 내가 더 이상 그의 지지와 용서를 구걸하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할까 두려워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의 비겁함은 이제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어머니가 충격에 소파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그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다. 임신한 아내가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위해 홀로 싸우게 두고 남편이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 침묵 뒤에 숨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매 순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면은 복수가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어린 신부로 들어온 날부터 박탈당한 공간과 안전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한때 미소와 축복으로 결혼을 축하하던 가족이 나중에는 신부의 존재를 가족 기록에서 지우려 모의하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마치 그녀의 수년간의 노동과 희생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폴더에 다시 넣었다. 그녀의 사과나 변명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고 내 행동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음을 알았기에 방을 나설 준비를 했다. 이제 내 초점은 나와 내 아이를 거의 집어삼킬 뻔한 독성과 폭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새겼다. 자신의 친혈육처럼 소중히 여겨야 할 가족에게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자가 친정집을 떠나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몇 주 전에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냈다. 오늘이야말로 남편 앞에 그것을 내밀고 그가 너무 오랫동안 회피해온 결정을 요구할 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더 이상 그의 보호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상기시켰다. 그 모든 것은 그가 임신한 내 배를 때리는 어머니 뒤에 서서 내 고통 앞에 침묵했던 그 순간부터 내게 거부되었으니까. 여자가 자신의 존엄과 태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결혼을 끝내야만 하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남편은 침묵을 정의보다 선택했다. 나는 천천히, 신중하게 내 소지품을 챙겼다. 이것이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년간의 방치와 모욕, 배신에서 비롯된 깊이 고민한 결정임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명한 이혼 서류를 그가 모른 척할 수 없도록 테이블 가장자리에 올려두었다. 임신한 아내가 자신의 집에서 불청객처럼 취급받는 것을 남편이 문화적 기대와 효심 뒤에 숨으며 방관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옷장을 향해 마지막 옷가지를 챙기며 임신 중 허리가 휘도록 한 일의 순간들, 내 존재가 가족의 화목을 해친다는 이유로 홀로 밥을 먹었던 식사들, 생일, 기념일, 가족 모임이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치러질 때마다 베개에 묻고 조용히 울었던 밤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여자의 희생이 가족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순간, 그것이 가부장의 통제와 질서의 환상에 불편해졌기 때문이라면 분노스러운 일이다. 남편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가 방에 들어와 문 옆에 세워진 내 여행 가방과 테이블 위의 서류를 보고 멈춰섰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차례 시험받고 매번 부족했던 그의 충성심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자가 아무런 마무리도 없이 결혼을 떠나야만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녀를 위해 싸워야 할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의 안락함을 아내의 생존보다 우선시했으니까. 나는 여행 가방을 닫고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집을 떠난다고 해서 지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아이의 삶을 위협했던 폭력과 침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았다. 내 가치는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그 잔혹함을 완전히 거부할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여자의 힘이 머무르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떠나고 다시 세우는 의지에서 측정되는 사회는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수많은 밤을 고통을 삼키며 보냈던 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복도로 나섰다. 밖에 기다리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평화와 존엄,
안전이라는 이 집이 한 번도 내게 준 적 없는 세 가지 약속이 있음을 믿었다. 여자가 자신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이들의 뿌리 깊은 잔인함과 비겁함 때문에 집과 기억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며 집을 나섰다. 내 떠남이 이 집의 침묵과 복종 위에 세워진 권력에 묻히거나 조용히 지나가게 두지 않으려 했다. 마당에 선 친척들이 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로 속삭였지만 내가 움직이는 그 순간이 그들이 믿고 싶었던 나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착각을 산산이 깼음을 알았다. 임신한 여성이 그녀를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가득한 마당을 홀로 걸어가야 하고 그녀가 그의 어머니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남자의 아이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흔들리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시선을 곧게 하고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했으며 매 걸음마다 더 이상 그들의 집에서 그림자가 아니라 폭력, 굴욕, 배신 없이 살아갈 권리를 되찾는 여성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시어머니에게 맞서면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할까 두려워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작은 여행 가방에 담아 조용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는 가족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정문에 도착해서는 오랜 세월 조롱과 고립을 견디며 쌓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지만 잠깐 숨을 고를 뿐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문 너머에는 내 아이가 더 이상 큰 소리에 움츠리거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집에서 존중을 구걸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가족의 위계질서라는 안락함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할 용기가 없어 여성이 여행 가방과 뱃속의 아이만을 안고 혼인한 집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장 근처에 임대한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기로 한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쉴 수 있고 안전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 집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년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억압을 이겨내는 승리라는 사실에 결의가 깊어졌다. 여성이 떠나는 것을 보호하지 못한 이들은 반역으로, 처음부터 가족으로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던 이들은 배신으로 보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타 여행 가방을 옆에 두었다. 침묵할 때는 쓸모있고 목소리를 낼 때는 버려도 된다고 여겼던 곳에 남아있지 않은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로 했고, 내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두려움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떠난 엄마를 알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성이 사랑하는 척하는 가족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미개봉 박스들과 선풍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작은 아파트에 홀로 앉았다. 내가 떠난 것은 집뿐 아니라 모든 친절이 조건부였고 모든 애정 표현이 내 행동에 따라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는 암묵적 위협이 깔려있던 삶 전체였다. 이제 고독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인내와 용기로 얻은 자유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남편의 가족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 존엄을 빼앗았기 때문에 여성이 무너진 자존감을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는 변호사를 위해 그동안의 모든 부당 대우를 세세하게 기록했다. 떠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들이 거짓말이나 유기라는 조작된 주장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에 기여한 영수증, 문자, 이체 내역까지 모두 정리했다. 내가 떠난 서사를 배은망덕이나 탐욕으로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며느리의 노동과 저축에 의존하다가 그녀가 침묵 속 학대를 거부하는 순간 오히려 그녀를 악용했다고 비난하는 가족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변호사 피로부터 재산 이전을 동결하는 법적 통지서가 접수되었고 내 증거 자료도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어머니가 보복으로 집을 팔려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고 이제 모든 서류와 녹음이 그녀의 악의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결의를 느꼈다.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이 부동산 등기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시장에서 낯선 사람이 건네준 여성 지원 단체에 내 이야기를 나누려 메시지를 작성했다. 다른 이들이 힘과 연대를 찾을 수 있길 바랐고, 체면을 위해 침묵을 강요당한 세월이 너무 길었기에 더 이상 수치심이나 두려움에 갇혀있지 않기로 했다. 여성의 인내를 칭송하던 공동체가 그녀가 떠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용기를 조롱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침대 머리맡에 붙여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아이를 위한 것이며, 그 아이는 내가 겪었던 굴욕이나 엄마를 소모품으로 여긴 가족에 질식할 듯한 무게를 결코 알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여성이 자신의 뱃속 아이만이 학대의 악순환을 끊을 힘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비웃음이나 남편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아이가 존엄과 선택, 오랫동안 내게 허락되지 않았던 평온으로 가득한 집에서 자라게 하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여성이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그녀의 고통에서 이득을 본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 반역으로 여겨질 때,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P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상대로 유기와 불경을 주장하며 고소를 시도했으나, 우리가 제출한 법적 서류들이 내가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정도 용납할 수 없는 오랜 학대를 견뎌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기 때문에 그녀의 청원이 즉시 기각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제도를 무기화하려던 시도가 가족에 대한 그녀의 지배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만큼이나 단호하게 실패했다는 사실에 음울한 만족감을 느꼈다. 여성이 학대받는 집을 떠나는 일이 오랫동안 그녀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의해 배신으로 규정될 때 그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변호사 P에게 임신 중 겪었던 모든 언어적 모욕, 신체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강제 노동을 세세하게 정리한 연대기를 만드는데 몇 시간을 보냈다. 시댁 식구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법적으로 제지당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언제나 바랐던 것은 나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과 존엄뿐이었기에 내 진술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앙심을 품은 사람으로 몰아갈 작은 틈조차 주지 않으려 했다. 여성이 믿음을 얻기 위해 고통을 세밀하게 다시 떠올려야만 하는 제도적 현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여성 지원 단체로부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성들을 만나보라는 초대를 또 받았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 자신의 치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견뎌왔던 침묵 속에 갇힌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잔혹한 지배를 가능하게 했던 두려움의 문화를 해체하는 도구임을 스스로 상기시켰다. 가정의 가치를 설파하는 공동체가 학대받는 여성을 외면하다가 그 여성들이 스스로 싸우기 시작할 때에야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내 서류를 챙기고 지원 단체 미팅에 참석할 준비를 했다. 내 법적 사건을 위한 증거뿐 아니라 언젠가 사랑을 무기로 전통을 폭력과 통제의 방패로 삼는 가족과 남편에 맞서야 할 이들에게 지침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주변의 누구도 학대자를 직면할 용기를 내지 않을 때 여성이 스스로 옹호자이자 치유자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두려움이나 수치심의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고 고개를 높이 들고 아파트를 나서 지역센터로 향했다. 시어머니의 발소리에 떨던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이름을 밝히고 정의를 요구하며 수년간의 구조적 배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세우려는 두려움 없는 내가 서 있음을 걸음을 옮길 때마다 되새겼다. 여성의 강인함이 생존의 증거가 아니라 위협으로 여겨질 때 그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서류철을 들고 지역센터에 들어섰다. 내 삶이 봉사로만 축소되고
봉사를 멈추는 순간 존재가 무가치하게 취급되는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성들과 내 이야기를 나누려는 결의 때문이었다. 나는 생존자들의 원안에 앉아 그들의 배신과 잔혹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각자가 같은 불의의 다른 버전을 견뎌냈고 그 결과 홀로 재건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알았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될 때 아무런 피난처도 제공하지 않는 사회는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내 차례가 되어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혼 생활에서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수년간의 언어적 공격, 훈육으로 위장된 신체적 폭력, 가족의 의무로 포장된 경제적 착취, 무대응으로 공범이 된 남편의 침묵까지도 미화하지 않았다. 내 말마다 연민이 아닌 공감의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으니 그들 역시 오랫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고통을 정상화하고 학대자가 문화적 존중과 위계라는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고통을 축소해야만 하는 현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서류처를 단체 담당자에게 건네며 비슷한 법적 싸움을 하는 이들을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내 생존의 증거가 여전히 복종이 안전보다 중시되는 가정에 갇힌 여성들의 무기가 되기를 바랐고 피해자에서 옹호자로 한순간에 전환된 내 자신에 대해 선명한 자각을 느꼈다. 세대에 걸쳐 여성이 잔혹함을 견디는 것이 고귀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수치스럽다고 배워온 현실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미팅을 마치고 내 사건을 넘어 더 넓은 싸움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구조적 침묵이 학대자가 번성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단체와 함께 법률 지식, 경제적 독립, 감정 회복을 가르치는 워크숍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조작적인 가족에 의해 고립된 여성들에게 이것이 굴레를 깨뜨리는 첫걸음임을 알았다. 교육과 역량 강화의 짐이 생존자들에게만 지워지는 것은 제도와 공동체가 문화적 학대 시스템에 맞서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와 워크숍 개요를 작성하면서 변호사 P와 시어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신청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녀가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거나 그녀의 동조자들이 협박을 실행에 옮길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었고, 내가 지금 취하는 모든 행동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권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힘을 물려받을 내 아이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고통이 불가피하다고 믿게 되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그 다음 주를 여성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고 변호사 P와 함께 법적 서류를 검토하는 데 보냈다. 시어머니와 그녀의 동조자들이 나를 실추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나는 한때 침묵과 복종에 갇혀있던 집에서 벗어난 지금 그들의 조작이 다시 내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을 때 여성이 원고이자 교육자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은 분노스럽다. 변호사 P로부터 남편이 내가 허락 없이 결혼 생활에 집을 떠났다는 이유로 나를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며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이미 그의 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때릴 때 가만히 서 있었던 그 남자에게서 이런 배신을 예상했기에 차가운 결의를 느꼈다. 나는 방임, 공모, 나와 내 아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 제공 실패의 증거를 바탕으로 반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내를 학대로부터 지키지 못한 남편이 마지막 통제 수단으로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법적 서류, 지원 단체의 증언, 시어머니의 폭행 영상 증거를 갖추고 첫 심리에 참석했다. 가족 내 수많은 속삭임 속에서 왜곡되었던 이야기가 법정에서도 다시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였고, 변호사 P가 수년간의 학대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제시하는 동안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판사 앞에 섰다. 여성이 자신의 아이의 양육권을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오직 학대 앞에서의 침묵이 수능의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라면 그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법원은 내 편을 들어주었고
나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주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증거는 명백히 폭력과 정서적 반임이 반복을 보여주었고, 이는 아이에게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나는 이승리가 내 아이가 한때 내가 집이라 불렀던 그 독성 가정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아도 됨을 깨닫는 순간, 수년간의 억압이 가슴에서 조금은 덜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여성이 가족이 사랑과 인간됨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제공했어야 할 보호를 법적 시스템에 의존해야만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 다음 달 워크숍 프로그램을 확대해 법률 상담과 긴급 주거 지원을 포함시켰다. 다른 여성이 위험에 머무는 것과 아이와 함께 노숙에 내몰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지역 옹호자들과 협력하여 가족 내 학대에 대한 더 강력한 보호책을 요구했다. 여성들이 가족 충성의 대가로 고통과 침묵을 당연시하는 사회에서 스스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변호사 피로부터 시어머니의 최종 항소가 기각되고 유기 및 명예훼손 허위 주장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가 내 삶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만족감을 허락했다. 그리고 생존이 나의 승리였으며 정의가 내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여성이 자신의 승리를 예외적인 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했어야 할 시스템의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첫 전체 워크숍이 열린 날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서며 각자의 고통과 생존의 기록을 들고 오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의 시작에서 끝나지 않도록 우리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 해방과 치유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느꼈다. 한 여성의 치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어야만 하는 현실은 온 세대가 침묵을 배워왔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분노스럽다. 나는 조용한 내 아파트에서 아이를 꼭 안고 앉았다. 지난 1년간 내가 싸워온 모든 싸움이 결국 이 순간 더 이상 내 삶의 죄수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모든 법적 서류, 잠 못 이루며 계획했던 밤들, 학대의 집에서 한 걸음씩 벗어난 모든 순간이 앞으로 누구도 가족의 화목이나 문화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거나 내 존엄을 깎아내리도록 두지 않겠다는 선언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여성의 안전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을 각오에 달려있고 그 생존이 결국 뒷담화와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은 분노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성 지원 그룹과 함께 워크숍을 계속 진행했고 한때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고통을 지닌 생존자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내 문서, 내 전략, 그리고 내 결의를 공유했다.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약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고통 대신 삶을 선택했기에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아이가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피해자가 아니라 저항의 상징이 되는 세상에서 자라나길 조용히 맹세했다. 여성의 무급 노동과 조용한 고통으로 온 공동체가 이익을 얻으면서도 그들이 두려움과 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존재할 기본적 인권을 요구하는 순간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이름이 당당하게 단독 보호자로 적힌 내 아이의 출생증명서와 법적 서류를 준비했다. 한때 내가 그들의 타일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봤던 가족이 내가 새롭게 쌓아 올린 이 삶의 어떤 부분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어떤 서명도, 어떤 전통도, 어떤 협박도 우리를 다시는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학대의 상처가 여성의 실패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가 되는 것은 분노할 일이다. 애초에 생존이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